지난 5년 반 동안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 몇 건 일어난지 아십니까? 파이프라인 수나 이런 거 따져보면 한 500개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기를 드릴게요. 50건, 100건, 200건, 300건. 일단 많은 게 좋으니까 사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9년 15건으로 시작을 해서 올 상반기까지 총 98건입니다. 근데 조사 업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건 정도, 2건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많았을 때가 2021년에 34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지한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 대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 수출 되려면 진짜 파이프라인이 정말 매력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국적 제약사들이 거금을 투자하면서 저걸 한번 사보겠다. 사실 얘네들도 개발하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리스크 테이킹하는 그 포인트가 뭔지 오늘 그 부분을 5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 건수로 보게 되면 국내 최다 건수 같거든요. 일단 리가캠 바이오 경우는 2015년 이제 푸싱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누적으로 총 12건, 최근 오노 약품까지 총 12건 기술 수출에 성공했는데요. 그 누적 기술 수출액으로 따지면 10조 원에 육박하고 실제로 공개하지 않는 수출치까지 나타나면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자면 2019년에 다케다, 그 다음에 2020년 익수다, 2022년 소티오, 2022년 암젠, 그리고 2023년 얀센, 그리고 올해 오노 약품까지 매년 이렇게 기술 수출에 성공했는데 요 규모만 따져도 총 20개 파이프라인이에요. 건수랑 또 이제 파이프라인 다니니까.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이제 기술 수출 건수가 98건인데 예. 그 중에 건수로는 12건, 예. 파이프라인으로는 한 20개 정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최소치로 따지더라도 국내 그동안 5년 반 동안 있었던 기술 수출의 10% 이상은 지금 리가캠이 거의 독식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를 빼놓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술 수출을 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좀 트렌드를 잘 탔다. ADC라는 어떤 유행이 탈 때 그 기술을 갖고 있음으로써 좀 운빨이 좀 맞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ADC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 화학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몸에 들어가서 정상세포와 암세포 모두에게 이제 공격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암만 죽여야 되는데 정상세포까지 이제 죽임으로써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부작용이 좀 크게 드러나는 그런 이제 치료제라고 했을 때 ADC 같은 경우에는 항체 접합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특정 단백질까지 화학항암제를 잘 이제 운반해가지고 화학항암제가 그 암세포에서만 폭탄이 터지게끔 하기 때문에 암세포만 좀 골라서 공격하는, 그래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DC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독 리가캠 바이오 ADC가 잘 팔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이죠, 정확하게. 마일로탁이라는 ADC 제품이 FDA에서 승인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승인이 났는데 승인 나는 기간 일단 10년도 넘게 걸렸지만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좀 생겨요.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다시 재승인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걸쳐지면서 여기 뛰어드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10년까지 새로운 ADC 신약이 FDA에 허가받은 사례가 없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기술이 좀 발전하면서 2010년 후에 이제 조금씩 기술이 나왔는데 리가캠 바이오가 그때 이제 이거 ADC 괜찮게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술 수출에 나섰습니다. 이 기술이 폰주올이라고 하는데 항체의 특정 부위에 이제 정확하고 일정하게 약물을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니까 이게 뭐가 특별해라고 할 수 있지만 ADC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유도 미사일처럼 가서 때려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새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일부 제품에서. 그래서 얘네는 그런 혈중 방출 문제를 해소했어요. 이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또한 ADC 연결된 약물이 혈중에 방출되지 않게 해주는 이 링커 기술을, 안전한 링커 기술을 개발한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혹시나 모를 또 만일의 안전장치에 대비해서 약물이 정상세포와 혈중에서 분해됐을 때 세포 독성이 일으키지 않도록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안전장치까지 마련했어요. 그런 점에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라면 차별화된 ADC 기술이 리가캠 바이오의 기술 수출 어떤 성공 요인으로 저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어떤 ADC들이 타겟 정확하게 항체를 찾아가는, 단백질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좀 약물이 좀 미리 방출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부작용이 나왔는데, 일단 그 문제를 최소화했고, 두 번째는 링커 기술, 소위 말해서 이제 화학항암제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안고 가는, 중간에
좀 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다른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막아준 거. 네. 그리고 혹시라도 분해가 됐을 경우에는 비활성되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부작용 문제를 2중, 3중으로 최소화했다는 그게 이제 비결인 것 같고 네. 경쟁사들은 아직까지 그런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또는 그런 어떤 컨셉으로 그런 설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어떤 반복적인 어떤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기술 수출 뭐 건수가 2019년부터는 8건, 9건, 2015년부터는 12건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차별화된 또는 독보적인 ADC 기술의 어떤 비결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한미약품 기사 보니까 굉장히 길게 쓰셨더라고요. 네. 아, 이런 뎁스 있는 내용이 있었구나. 저도 좀 알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기본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저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기술 수출 원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 수출 비결은 뭡니까? 기술적 비결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게 이제 라면에 끓이는 방식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끓이면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 석박사들 해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처럼 한미약품은 그런 정석이에요. 그래서 사실 설명하고 나면 별게 없어요. 일단 R&D 투자에 진심인 오너, 그걸 뒷받침해질 만한 그 연구진과 기술력, 자본이 됐다라죠. 이 세 개가 종합적으로 뭉쳐 있다 보니까 이 기술,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수출 기업이 된 거죠. 결국에는 R&D에 이제 굉장히 진심이었던 회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요령이나 어떤 뭐 얕은 수를 부리지 않고 정석대로 뭐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원과 인력을 좀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부여하고, 이런 어떤 정석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오너의 어떤 의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걸 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본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한미약품은 굉장히 어떤 정석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미약품 하면 또 우리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 기술 수출 반환이 한번 됐습니다. 기술 수출 됐다고 다들 축하해주고 떠들썩했고 기업 가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한번 또 기술 반환이 되면서 뭐야 이게 뭐 실패인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노이즈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물론 반환됐다고 이제 욕을 할 수 있지만 신약을 개발하는데 정말 수천 분의 1의 확률, 마지막 신약 개발에 성공하기까지는 그 확률을 뚫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실패가 없겠어요. 만약 오너나 누가 이렇게 경영진이 사회적으로 너 기술 반환됐어. 니네 이거 그냥 끊고 이제 뭐 우리는 뭐 이거 그만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 회사는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한미약품이 달랐던 거는 기술 수출 반환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동료하고 계속 그 기술이 확장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연구나 투자비를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적응증으로 안 되면 B라는 적응증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확장해보고,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기술 수출 사례로 2015년을 꼽혀요. 한미약품에 있어서. 그때 기술회 때는 상당 부분이 반환되는 아픔을 겪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적응증을 확정해서 다시 재수출을 하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반환이 된다고 해서 그 끝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한 개발의 과정이구나, 이거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했다가 반환이 됐을 때 그 물질에 대한 자신감은 사실 오너라기보다는 그 물질을 개발한 그 R&D 인력한테 저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른 적응증으로 다시 한번 개발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마 R&D 인력에 대한 인력 내부에서의 어떤 결정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 오너 일가가 존중을 해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당연히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자본이 투여되고 유지되는 거는 오너의 결정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이게 되고 안 되고 세부적인 그 틀에서는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의 많은 논의가 오가겠지만 결국은 그게 위로 올라가서 최종 이걸 할 거야 말 거야 결정은 오너들의 역할이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 투자되고 고스란히 그 회사의 오너가 책임을 지게 되니까요. 특히나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오너 중심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미약품을 좀 긍정적으로 본 거죠. 오너십에 대해서. 한미약품의 어떤 기술 수출에 있어가지고 오너십 그리고 리더십 이 두 가지를 빼놓을 수 없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한미약품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적응증, 소위 말해서 중증이나 희귀질환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혁신 신약을 만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R&D의 진심이라고 하셨는데 R&D 지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심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저도 수치로 저희도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 한미약품이 이제 2000년도 이제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전까지는 거의 그 전체 매출의 20% 가까이를 20% 내외죠. 내외를 그 R&D에 다 투자해서 대부분 회사가 10% 안쪽에서 많이
비용을 지출하게 돼요. 근데 이 정도 규모 있는 회사가 20%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접어서 일시적으로, 사실 코로나 전에 이미 2,000억을 넘었었는데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이제 그때 사정들이 있었으니까 2021년, 2020년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22년에 다시 1,800억 정도로 규모가 다시 늘고 이후에 계속 늘어서 2023년 2,500억, 50억, 그다음에 2024년 2,300억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늘어서 거의 이제 전체 매출의 한 14, 15%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전체 임원의 20% 정도가 다 R&D 인력이고, 그리고 여기 박사 한 거의 뭐 100명에 육박하고 석박사 300명 넘게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내 최고라고 꼽히는 거죠. 이런 수치들이 이게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수치를 보니까 확실하게 제가 좀 느껴지거든요. 이게 영업이익의 20%도 아니고 매출액의 20% 많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한 15%, 그러니까 한미약품 자체가 이제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뭐 2천 몇백억의 R&D 비용을 매년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수치고 정말 R&D 진심인 회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의 어떤 기술 수출 비결은 별거 없다. 우리는 정석대로 하고 있다. 뭐 전략적으로 이런 치료제가 뭐 시장성이 있네 없네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혁신 신약, 적응증이 어려운 뭐 난치병 그리고 희귀질환 이쪽에 이제 포커스 맞추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과를 내는 거 아닌가. 자, 이제는 알테오젠 차례인데요. 알테오젠은 지금 코스닥에서 대장주로 지금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등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고요.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저는 뭐 기술도 분명 훌륭하지만 전략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해왔습니다. 직접 취재하신 유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0번 공감하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2014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했어요. 그때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400억 정도 됐는데 지난 15일로 기준을 보니까 23조더라고요. 그럼 160배 가량 성장을 한 거죠. 근데 그 신호탄이 도대체 뭐가 됐냐? 그게 이제 그 알테오젠의 성장의 핵심이고 말씀하신 질문의 핵심일 텐데 이 전략이 뭐냐면 결국은 세상에 필요로 하는 기술, 이게 돈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를 보고 기술을 만든 거죠. 이 말을 종합하면 거기 플랫폼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기술이 알테오젠이 가진 플랫폼 기술이 뭐냐면 정맥주사 의약품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건데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제 맞기 힘든 제품을 편하게 손쉽게 가격이 싸게 맞게 해주는 거예요. 주사제인데 근데 이런 주사제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환하는 기술,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전환하는 기술은 해외에서는 이렇게 글로벌 기업은 한국 제약은 없거든요. 그 플랫폼 기술 전략이 주요했던 거죠. 제가 좀 알테오젠 기술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항암제를 투여할 때 항암한다고 보통 표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보통 그럴 때 주사약이 뭐 짧게 뭐 1초 들어가고 2초 들어가고 이런 백신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시간 들어갑니다. 보통 뭐 3시간, 4시간 들어가는 약도 있고 그보다 더 길게 들어가는 약도 있는데 정맥으로 넣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맥 주사 맞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뭐 링거 같은 거 맞으면 그 약 다 들어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피하 주사를 바꾸게 되면 소위 말해서 정맥을 통하지 않고도 몸에 이제 어떤 부위에 이제 찔러 넣어서 그냥 뭐 우리 근육 주사로 보통 그러나요? 네.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약을 집어 넣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 반이 걸렸다라면 이걸 통해서 하면 뭐 5분, 10분 또는 뭐 길어봐야 30분 이내에 투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의성이 높아지는 그런 기술이 이 알테오젠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할로자임이 사실 이게 원조잖아요. 예. 우리도 뭐 음식 먹으러 가면 원적 식당 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게 되고 또 거기를 또 줄을 서더라도 거기 가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원조보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알테오젠이 더 잘 팔리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잘 팔리는 이유가 뭐죠? 원조 식당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고인물을 항상 이렇게 섞게 되는 것처럼 기술은 계속 진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로자임이 고인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쵸. 어떤 의미에서 고인물이죠? 일단은 이 기술에 계속 개발이 되고 뭔가 이렇게 그 최신 트렌드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확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인간 효소를 사용해서 뭔가 단백질 발영량도 높고 경제성도 높고 그런 특징이 갔는데 효소 활성과 열 안정성도 높아가지고 그 사양이 또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기존 제품보다 유효기간도 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뭐 확보해서 이 기술을 가져다 쓰면 그 가져다 쓰는 그 기업들은 정말 그 부가가치가 몇십 배씩 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라면 알테오젠은 일단 시장을 굉장히 잘 본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사실 글로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할로자임 하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봐야 뭐 자기네들이 따라가봐야 뭐 2등 전략이라고 하지만 정말 2등 그 둘밖에 없는 시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을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이 양분할 수 있는 시장을 좀 공략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원조를 따라가면 사실 원조보다 좀 못하기 마련인데 그쵸. 장점이 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장점을 좀 정리를 해보자라면 인간 요소로서 조금 더 이제 인간 친화적인, 인체 친화적인 그런 물질로 개발을 했고, 두 번째는 열 안정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그만큼 이제 변형이 적기 때문에 사용자적인 어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좀 편안하는 거죠. 의료용 특수 맥락을 넣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좀 편의성이 높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격이 좀 더 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또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블록버스터 약들이 다 특허가 만료되면서 좀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들이 수립되는 그 시점에 제형 변경이라는 어떤 이 포인트, 이거를 이제 어떤 플랫폼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많이 좀 각광받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티움바이오라는 회사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차별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이나 뭐 한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술 수출을 많이 했고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길이 정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제약 바이오 현실을 보게 되면 정말 작은 기업들, 전 바이오텍이라고 하죠. 그런 벤처들도 지금 기술 수출을 어떤 목표로 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 수출이 정말 한미약품처럼 해야 할 수 있는 거냐? 알테오젠처럼 그런 시장을 잘 공략해야 할 수 있는 거냐? 사실 꼭 그건 아니거든요. 리가캠처럼 정말 독보적인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냐? 사실 그것도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정답지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차원에서 지금 소개하는 이제 뭐 티움바이오와 HK 이노에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움바이오의 그 기술 수출 비결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많이 다녔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나는 협상 파트너로서 다국적 기업 아니면 안 돼.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름값 필요 없어. 진정성 있게 우리 물질을 가져가가지고 연구개발해서 상업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이면 충분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다국적 기업들이 물질을 가져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들여서 라이센스 인한다 그러잖아요. 가져가가지고 사장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프로젝트 순위에 밀리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개발한 물질보다 이 물질이 더 좋을 경우에는 이 물질을 그냥 죽이는 차원에서 자기네들 건 살리고 외부에서 산 거는 좀 후순위로 미루거나 사장시키거나, 그 대표적인 사례가 메디톡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름값보다는 좀 진정성 있는 그런 개발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번 정도 지금 국내 기업 포함해서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게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인데, 일종의 그 기술 수출 시장에서 틈새 시장이라고 하면 단점이 너무 시장이 작거나 혹은 거기에 뭐 하는 사람들이 영세하거나 뭐 이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신약을 수출할 때도 그런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게 전략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기술 수출을 다국적 제약사가 아니라 중소제약사에 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금액적인 규모에서 눈높이 안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업프론트라 그러는데 선급금이 굉장히 적어지고요. 그다음 총 계약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적응증을 쪼개고, 그다음에 이제 판권을 쪼개고, 판권도 예를 들어서 아시아 또는 한국, 중국 또는 이런 식으로 좀 쪼개고, 아니면 적응증을 자궁 경부암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눈높이를 좀 맞췄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다가 자궁 경부암이라는 적응증을,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국한시켜서 판권을 쪼개서 기술 수출을 했을 경우에 기술 도입한 회사가 연구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연구 임상이 진전됨에 따라서 임상 결과들을 발표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연구 개발한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아직 판권이 중국만 팔렸고 나머지 남아 있습니다. 딜합시다 해서 또 더 값을 높여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값에만 좀 고집하는, 다국적 계약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좀 여실히 보여준 회사가 티움바이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티움바이오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지금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자원이 이제 좀 투입이 되면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로 제가 좀 꼽아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전략도 좀 작은 이렇게 크기가 관계없이 모델도 차용할 만한 기업들이 활용하면 정말 우리 좀 더
그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좀 빠르게 높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참 정말 예외적으로 신약을 기술 수출 사례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HK의 이노엔을 가져오셨는데 이 사례도 참 재밌는데 이 차별화된 전략이 어떤 건지 한번 요점을 먼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K 노예는 제가 취재한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달랐어요. 결이 완전 다른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약 개발한다 그러면 난치병이나 희귀병 굉장히 어려운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경증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 질환 뭐 말이 어려운데 소위 말해서 좀 비교를 하자라면 개보린 같은 약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들기 쉬운 약.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글로벌로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기술 수출도 하고 완제품 수출도 하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전부 다 기술 수출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다라면 이 회사는 상업화와 기술 수출 투 트랙으로 지금 접근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술 수출과 상업화 투트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막연할 수 있는데 이게 글로벌 수출이 되게 많이 됐더라고요, 의외로. 왜냐면 이게 기존에 다른 제품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술 수출을 잘 할 수 있었던 배경과 지금 이게 계속 그리고 확장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 우리나라 첫 블록버스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이제 좀 궁금합니다. 지금 KK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다트 전자공시 들어가서 보면 이제 매 분기마다 이제 그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 건수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오거든요. 그걸 좀 살펴보게 되면 14개 회사와 45개국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17개 국가에서는 품목 허가를 받고 지금 제품이 출시가 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올해 매출이 2천억 이상 지금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상 우리 국내에서는 1,000억 정도 되면 블록버스터로 보지 않습니까? 아주 가파르게 지금 매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취재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담당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국적 제약사하고 계급장 떼고 맞붙었을 때 이길 수가 없다. 걔네들은 훨씬 더 많은 어떤 자본력이 축적이 돼 있고 연구개발 투하 자체가 숫자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적으로 라이브러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한 100년 이상 축적이 돼 있고 국내에서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구 성과에선 차이를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중증이라든가 다국적 제약사들이 도전하는 그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승부를 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경증이죠. 기존에 또 치료제가 있었고, 근데 시장은 좀 잘 보긴 했습니다. 뭐 그런 아주 마이너한 전략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된 기업이다. 꼭 중증만이 답은 아니다. 경증 치료제지만 기존 치료제보다 좀 더 효능이 좋게 또 사용자의 어떤 그 복용 편의성을 높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잘 파고들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전략이 잘 먹혀들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회사의 어떤 많은 어떤 자본적인 이득을 가져다 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레퍼런스가 되면서 오히려 해외에도 완제품도 수출할 수 있고 또 뭐 임상을 거쳐야 되는 국가에는 기술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중증이 아닌 경증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니까 전략을 좀 달리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완제품과 그다음에 이제 기술 수출 이 투 트랙으로 좀 접근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 투 트랙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양상을 보게 되면 기술 수출도 하고 완제품 수출도 하고 또 국내에서 또 완제품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의 어떤 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약들의 역사를 쭉 보면 그 신약들 개발할 당시에 나오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각 회사마다 20조 시장을 내가 타깃해가지고 거기 10%를 제가 먹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약만 나오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할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글로벌 경쟁 시장의 약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 포장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런 약들 중에 성공한 약들이 별로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사가 거기 있고 그리고 이게 자기 객관화가 좀 너무 이렇게 이제 뭐 비판하는 거 아니지만 그 시작 개발하는 노력은 너무 이렇게 훌륭하지만 그런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자기 객관화라는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HK 이노인이 제가 알기로 매출액이 1년에 한 7, 8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적응증에 집중을 했거든요. 또 그런 게 또 포인트고 이 회사 같은 게 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겸손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라면 국내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좀 영업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예전에 뭐 종근당, 지금 보령 이렇게 좀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전략적인 어떤 차별화도 분명히 있다.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개의 기업을 대표 사례로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의약품 기술 수출 성공 비결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감한 R&D, 뭐 기본에 충실하자, 그리고 저 압도적인 기술력, 이게 리가켄 바이오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 상황을 잘 공략을 하자, 그러니까 시장 파악을 굉장히 잘한 알테오젠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권과 적응증을 쪼개고 또 중소제약사부터 레퍼런스를 쌓기, 요거는 티움바이오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화와 기술 수출 투트랙, 그리고 중증만이 답은 아니다. 뭐 이거는 또 HK 이노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등으로 이제 이런 키워드로 저희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 기술 수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기술 수출 성공에 이른 기업들은 소수에 이르고 사실 또 기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기술 수출 기사가 많이 나오겠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그 기업들을 좀 바라보신다라면 옥석 가리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